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김선동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소식 들려서요. 네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당의 후보들 지금 어제 보니까 14분 등록을 하셨던데 실제로 언론에 많이 거명되는 후보들 중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멀건 점퍼 입고 새벽에 아침에 그 출근 인사 그리고 저녁에 퇴근 인사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하셔가지고 트레이드 마크처럼 네.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네, 연락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예, 저 김선동이고요. 서울 도봉구에서 재선 의원 했습니다. 재선 의원 했다 그러면 남들이 다 그냥 연속해서 2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당선되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되고 다시 일어서서 또 당선되고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성취와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선된 도봉을구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까지 저희 쪽 계열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아주 험지입니다. 우리 험지에서 당시에 그 유인태 의원님이라는 중진 의원님하고 승부를 해서 제가 유인태 의원님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역경을 거치고서 이제 재선 의원을 했고요. 당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름값이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만큼 자기 정치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늘 묵묵히 제자리에서 소위 말 다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 했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했죠. 그리고 의원 생활의 가장 꽃은 아마 원내 수석 부대표라 그럽니다. 원내 수석 그걸 했죠.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했고요. 또 서울시장 후보 되려고 노력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와대 벌써 2번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공공기관 이사장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쌓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치를 하면서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지역구에서나 그다음에 우리 여의도에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초심 그리고 바른 정치인 이미지를 넘어서서 서울을 구하고 우리 야당을 구하는 그런 전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다라는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험지 출마하시고 퐁당퐁당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그 든든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지금도 제가 지지율 뭐 조금 아직은 빠지는 단계다 그런 국면에 있다 그러지만 제가 이제 4인 후보 압축되는데 들어가고 나서 TV 토론이 시작이 되면 저런 사람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당원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앞에 김선동이라는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이 어느 정도의 애국심과 그다음에 애당심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곧 보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개봉박두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혹시 그러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정치하는 계기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학교에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 그러면 이제 그때 보통 보면 이제 모범 답안은 과학자, 선생님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어릴 적 마음에 저도 뭐 그 모범 답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영혼 없이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실은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어려서부터 좀 꾸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제가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제가 사실 우리 당에서 정치 굉장히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몸가짐, 가지런하고 때묻지 않은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몸가짐이 반듯해야 된다라는 생각 늘 마음속에 그 가지면서 해왔다. 그래서 그런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중진 의원이시고 네. 또 이제 서울시장 재선 중진. 재선이죠. 네, 재선 중진. 그 네. 퐁당퐁당이셨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서울시장 이번에 그래도 출마 되게 많은데 네. 거기서 출마하게 된 특별한 계기 있으셨어요? 네,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사실은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비대위 체제까지 가면서 우리 당을 정말 제대로 끌어올려서 집권을 하는 그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정말 그 16년 만에 당사도 사고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책임 당원이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80만 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체질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당원 100만 시대 그리고 우리 당이 봉사정당으로 환골탈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야심적으로 쭉쭉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당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 이분들 갖고 정말 승부가 가능할 거냐 제 예상에는 지금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후보들을 내세우면 또다시 10년 전 그나물의 그 앞 진부한 후보들을 우리가 공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 최대의 그 승리 전략은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공천 개혁을 해서 내세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총장으로서 당을 어느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 못지않게 이번 서울시장 특히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우리 당이 대선 승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신한 후보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그런 후보로서 그리고 제가 강북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강북에서도 통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북에서 늘 보면 강북에서 늘 패배하는 지역입니다. 강북은 거의가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나가면 강북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제가 흠잡을 데가 없는 후보입니다. 서민처럼 재산 정도도 딱 서민들과 눈높이가 같고 또 그렇게 뭐 탐하지 않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김선동 정도가 가면 우리 서민들 좋아하실 거고 그다음에 강북의 애완 잘 아는 후보고 또 강북에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나 그다음에 의정 생활하면서도 제가 아주 반듯하게 또 능력 있게 아주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 제대로 아시면 김선동 대표지기 전까지가 쉽지 않은데 일단 대표지고 나면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흠 없고 네. 도덕성 갖춘 네. 그런 후보가 이제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 과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후보들이. 네네. 예, 10년 전에 아직도 그 후보들이 또 나와서 이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당의 1, 2위 하는 후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는 그 변화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 목표인데 10년 전에 이미 그 뭐 시장을 2번이나 하다가 일찍 스스로 졸업하신 오전반 하신 그런 후보 또 나와서 또 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또 나가서 판을 달구었던 분이 또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이제 정치는 순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다녀보면 그럽니다. 아직도 그 사람 또 나오냐 10년 전 그 사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그 언저리에 있었던 책임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당도 지금은 공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 정말 저 당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구나. 어떻게 인물이 그렇게 없어서 맨날 10년 다 돼도 그나물이 그 밥이냐 그럽니다. 제가 그런 표현 한번 썼는데요. 10년이면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쓰던 그 밥통 다시 꺼내서 자기 식구들에게 따뜻한 밥, 신선한 밥 이게 나오고 주부님들 생각하실까요? 맛이 다르죠. 고기 잘 구워지던 불판도 10년이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물 준비된 검증된 그리고 깨끗한 선거 상황 벌어지면 여당이 공격할 근거가 없는 그리고 여당이 사실은 내심 부러워할 그런 경쟁력을 가진 후보 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참신한 네. 주요 대표 공약 소개 한번 할까요? 제 공약 사실은 제가
그 지지도가 높은 후보라면 네. 정말 이게 잘 공약이 검증이 돼서 김선동 후보 공약하는 거 정말 저기 막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아직 그 언론에서도 충분히 제대로 다뤄주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대표 공약 하나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다른 것부터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 결혼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주거할 수 있는 신혼주택부터가 걱정입니다. 맞아요. 우리 청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년기에 아들, 딸을 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도 결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딱 서민들 그런 평균 정도의 그런 재산 규모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결혼을 아들, 딸 있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결혼 정년기입니다. 아들은 지금 뭐 결혼해도 되는 나이고 뭐 그런데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2번이나 하고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근데 결혼시킬 능력이 안 됩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거의 심리적으로 보니까 한 2배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보통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그래가지고 많이들 그 후보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동산 대책은 그 집값 잡겠다는 그런 거고 뭐 수요를 얼마큼 공급을 하겠다 뭐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대부분인데 저는 그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은 누가 얘기하나 똑같습니다. 공급 물량 충분히 주면 박원순처럼 안 하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처럼 안 하면 공급 물량 시장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정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희망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값 신혼주택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보통 보면 우리 서울시 평균이 한 7억 상회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혼주택은 전세 7억보다도 더 적은 3억 정도의 그 금액에 10년을 살 수 있는 10년 동안 시간을 주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고 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버퍼 피리어드, 버퍼 존 뭐 이런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5만 호를 제가 짓겠다 해놨는데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방안이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이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 부지를 철도 차량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철도 차량 기지 그 위에 복개를 해서 그 위에다 지면은 부지 조성비가 안 들어가죠. 건물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25평에서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려 그러면 보통 2억 몇 천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제가 3억 반값 전세로 드린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3억에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짓는 민간에게도 이윤을 남아서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이 전혀 들지 않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는 뭐 공공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적인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 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만 세대를 지으면 부지도 제가 다 검토해놨습니다. 5만 세대를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년 동안 이게 보면 10년 동안 주거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살고 졸업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고 매년 나갑니다. 그래서 그 5만 호가 10년 동안 60만 명, 30만 쌍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가 됩니다. 20년이면 120만 명, 60만 쌍에게 그 공공주택 반값 전세 신혼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5만 호 하는 것도 그냥 왜 5만 호 했느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5만 호 그러면 서울에 제가 1년에 결혼하는 쌍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만 쌍이 결혼하세요. 아, 계산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그냥 5만 원 하자니 정책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만 쌍이 결혼하는데 10만 쌍 정도가 대략 집을 가지고 갑니다. 부모님들이 돈을 이렇게 태워주시거나 그래서 하시는데 10만 쌍 조금 넘게 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5만 쌍 정도면 5만 쌍을 준다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을 다 하면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니까
민간 건설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10만 조금 넘는 거에서 한 5만 호 정도를 공공재로 서울시가 확보를 하면 서울시의 전세 대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다 계산이랑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계산하시는. 그래서 그 5만 호가 제가 주택 정책하느라고 수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 희망 구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고안해낸 김선동표 반값 전세 신혼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우리 서울시에는 정말 축복이다. 그리고 청년들이여 마음 놓고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걱정 마시고 시집장가 보내는 엄두 내십시오. 할 수 있는 공약이 대표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종부세 면제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중앙정부에 종부세를 면제해라 해서 만약 중앙정부가 그걸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그만큼 환급해드리겠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신 어르신들이 이 집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집을 팔아서 변두리 가고 집을 팔아서 경기도 강원도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한 당신 지켜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가구 1주택 65세 이상은 종부세 면제 추진하겠다라는 공약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이제 우리 소득 주도 성장 그래가지고 처음에 최저임금 막 그냥 뭐 10,000원까지 하겠다고 막 그 의욕이 드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0,000원 제가 보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장하성도 그다음에 김수현 실장도 그리고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못한 그거를 제가 거꾸로 더 유능하게 제가 최저임금을 올해 정부는 8,720원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9,000원까지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정권은 고용주 사장님들에게 그 부담을 다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가족 경영으로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장님들의 비용 부담도 8,000원으로 오히려 낮춰드리겠다. 그래서 사장님들 부담 오히려 낮춰드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그런 혜택은 높여드리겠다는 공약을 한 거니까 얼마나 훌륭한 공약입니까? 네. 그래서 그 재원 대책까지도 제가 마련을 했는데 그 재원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열심히 아주 상당한 노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했는데 재원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택이 있잖아요. 이 정권이 주택 가격 잡는다고 하다가 보니까 세금만 높여가지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시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높이겠다. 집은 그럽니다. 90%까지 집은 하나뿐인 보통 분들의 소중한 재산인데 주택은 그러면서 빌딩세는 얼마인지 아세요? 시가의 몇 %인지 아세요? 세금이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요? 40% 수준입니다. 너무 심하네요. 집은 90% 매겨놓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는 그런 분들의 세금은 40%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가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이런 거 과세 형평성 맞추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선동이 찾아낸 거고 그래서 거기서 3조 원 거기서 세수 확보하고 세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가 이제 많이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막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추경도 편성하고 또 이자가 들어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에 보니까 매년 3조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이 3조씩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 잉여금을 이게 어려울 때 그것을 가용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발상한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3조 이렇게 해서 아까 빌딩세 3조, 순세계 잉여금 3조 하면 6조죠. 거기다 2조 정도는 서울시 살림을 좀 제대로 알뜰하게 하면 2조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8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하는 재원 그리고 아까 서울형 최저임금제 말씀드렸죠. 그 서울형 최저임금에 거기 보면 그게 5조 조금 덜 들어가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 합쳐서 한 5조 미만으로 막아낼 수 있고 3조가 남죠. 그 3조 중에 한 2조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 제가 만들 겁니다. 미취업한 청년들. 제가 일자리 만들고 좋은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이 과정,
플랫 쿠폰 만들고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그런 결과물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 재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년에 경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안전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그 비상경제운영 체제를 합리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그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10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02명입니다. 그러게요. 그럼 새로 임명되는 시장이 그 112명을 상대로 해서 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 뭐 본인이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인턴 시장밖에 다른 사람은 인턴 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공약.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서울형 최저임금제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못한 거 제가 더 해드리겠다, 제대로 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종부세 면제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정부가 70세 이상은 올해부터 80%까지 종부세 면제합니다. 제가 근거를 있는 걸 가지고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65세로 빨리 낮춰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공약이기 때문에 제 공약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선동이가 제대로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집값 그 세금에 대해서 네. 이제 그 나가는 네. 그런 뭐 숨겨진 돈이나 네. 뭐 줄줄 새고 있는 세금들 다 잡아내겠다. 잡아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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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비상경제 체제 운영 체제로 해서 네. 1년 2년 동안 서울 시민들 정말 바꾸겠다. 이 서울시장 믿고 든든하게 생업에 할 수 있도록 네. 그 기본 틀을 제가 깔아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직한 시장한테 맡겨두시면 제가 다 재원 대책까지 다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취업 청년 문제까지 네. 다 이제 공약으로 이제 줄줄이 네, 나오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네.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선 이제 부동산 문제 잡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은 많은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했는데 저처럼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부동산 공약을 한 사람 저는 근거는 서로 이제 앞으로 토론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굉장히 다른 분들하고 좀 드물게 이렇게 주택 공약 몇만 원 한다 그럴 때도 멸실이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제가 멸실 그리고 순수하게 증가하는 분은 얼마냐 이거까지 제가 다 따져서 했고 그다음에 부지마다 제가 다 이런 부지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거 검증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동산 대책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주택이 세금 덩어리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시지가율 지금 계속 올리려고 그러는데 3년 내에 90% 올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 같이 챙기고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주는 거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세금털이 합니다. 세금털이. 그거 다 걷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퍼주는 데 쓰려고 지금 세금털이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정권이 뒤로는 혼자서 뒤로 돌아서서 엄청 웃고 있을 일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이 세금이 올라가니까 많이 거두면 많이 쓸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속으로는 되게 내심 좋아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점,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의원님께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세금털이 중앙정부와 싸워서 세금털이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혹시 그 양도소득세 완화해야 된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완화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으로도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1가구 1주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집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게 보유하면서 본인이 실거주를 한 5년 정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양도소득세 좀 낮춰줘야 이게 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15년 되면은 저는 전액 양도소득세 면제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제 결혼해서 조그만 집에 있다가 아이 낳고 조금 큰 평수 갔다가
그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큰 평수 갖다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작은 평수로 이렇게 옮겨 탈 때 이것을 편히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큰 주택에 큰 평수에 대한 또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겐 이거를 넘겨줌으로써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적은 주택으로 해서 뭐 20평짜리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은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이 주택 정책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도 제대로 맞아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사지도 팔지도 뭐 하지도 못하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러죠? 살자니 종부세, 응?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예,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중앙 정부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 선순환 구조를 갖는 주택 정책, 이것을 왜 중앙 정부가 고민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주택 시장이 선순환 구조가 돼서 뭐 자꾸 막 공급 위주로 져야 된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짓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우리 후보들 다 지금 뭐 보니까 뭐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140만 호까지 나오는가 그러던데요. 저런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은 빈집이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저출생입니다. 저출생.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도시정비 사업이 있던 것들 다 뭉개고 이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히스테리 수준으로 무슨 건축하고 이러는 것을 막았는데, 인간의 자연 천부적인 그 권리가 뭐냐면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걸 이제 막아서 이런 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막기만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정도의 주택 공급 그런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공시를 하고 해놓으면 불안 심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들 상황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자가 소유율 이런 것들 봐가면서 적절하게 정책을 컨트롤 해나가는 그런 자세, 신축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급 계획은 10년 정도 그런 발표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 이내에서 아마 조금씩은, 처음에는 지금 급해서 전부 다 공급 얘기를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을 줄여가야 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현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네. 이번에 그 서울시 사실 보궐선거가 그 박원순 시장의 성비 문제랑 뭐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진행되는 보선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고장난 건가요? 왜요? 예. 우선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근데 보궐선거 지금 서울, 부산이죠. 네. 서울, 부산 다 무슨 문제 때문에 치러지죠? 성비위 문제죠. 성폭력 문제 때문에, 성비위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울, 부산 그랬죠. 충남지사 그랬죠. 네. 그다음에 경기지사도 무슨 연문 비슷한 그런 소송까지 가고 줄줄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1, 2, 3, 4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단체장들 보십시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그런 거 있었습니까? 경북의 이철우 지사, 대구의 권영진 지사, 우리 셋 있는데 아무도 그런 문제 없습니다. 미투 판 벌렸던 게 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잘못해 놓고도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원 만들면서 중대 범죄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그러면 후보내지 않겠다고 맞아요. 당원에 만들었습니다. 본인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적용도 한번 안 하고 이제는 나 몰라라 입 딱 씻습니다. 이게 두꺼우신 겁니다. 이건 뭐 철판, 강판 앞에다 몇 중으로 그냥 깔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정말 요만큼의 손톱의 때만큼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1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110석 중에 102석이 본인들 의석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뭐 거기가 다 부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부산도 다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2개월 동안은 의회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먹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대선. 맞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그 도둑 같은 심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께서 이번에 뭐 여론조사하니까 뭐 부산에서도 지금 우리가 좀 이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거 정확하게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저는 정말 그 우리 서울시에서 성 문제 이런 거는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비서실 이름부터 먼저 바꾸겠습니다. 비서실 해놓으니까 여비서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떤 이름으로 바꾸실지? 뭐 아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조정실이라든지 굳이 뭐 비서실, 부속실 이런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왜 침대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책상에 앉아서 졸거나 소파에 앉아서 졸면 되죠. 침대가 왜 둘러놓습니까 시장이? 시장 둘러놓으라고 시장에 시켜놨습니까? 그럼 의원님은 혹시 그런 문제 없으시죠? 여기에서 뭐 제가 있으면 이런 판에 제가 당당하게. 시장하겠다고 없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기 옆에도 있는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그러면 이번에 그럼 보선 비용 들어가는 거 그건 누가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그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당이 지금 제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 의원들을 우리 당에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원으로 내버려 뒀더니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그냥 철면비처럼 이거 깔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얼굴에 두껍게 그냥 철판 깔면 되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해결을 못하면 국회에서 재보선의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선거 비용을 보존받지 못하도록 뭔가 페널티 같은 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제가 좀 사실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나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되고 나면 서울시장이 돼서 그 목소리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규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치러질 때는 그 당은 선거 비용 본인들이 책임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제가 오늘 여기서 그냥 제안을 합니다만 선거 비용 요번에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절반만 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스스로 그런 선언 못한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같이 절반 하자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뭘 잘했다고 비용 들어가면서 수백억을 씁니까? 487억인가 들어간다는데 뭘 잘했다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서울시 지금 재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거 다 완납을 못한 모양인데 선거 비용, 재보궐 비용 이런 거 다 이 돈 다 두고서 치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인데 우리 TV 토론 많이 하고 정치 경쟁 많이 하면 됩니다. 뭐 괜히 운동원 많이 동원해가지고 뭐 하고 이 판국에 지금 뭐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절반 이상 사실은 좀 이번에는 줄여서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시대가 변하긴 변했으니까 네. 예, 선거 분위기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 그때 휴대폰이 복원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속 시원하게 뭐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네. 다 복원됐다고 이제 뭐 밝혀질 것이다. 네. 진실을 되게 요구했었는데 유가족 손에 네. 벌써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저 사람들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아주 네. 괴상망측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 덮이는 건가요, 이대로?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넘겨줬으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그냥 폐기해버리거나 뭐 이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잘못된 그 일을 파헤치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왜
왜 저렇게 된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 박원순 시장은 왜 돌아가신 거죠? 안타깝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이 세월호 조사 같은 거는 지금 사실은 뭐 8차례 끝나고 억지로 죄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정권 아직도 세월호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면서도 그 규명을 하지 못하면서 또 9번째 하자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거는 이렇게 덮여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후보들이 후보들 아까 14명이나 되신다 그러셨는데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범야권의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실 막 다른 후보님들도 너무 단일화에 목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전초전인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단일화 문제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철수 후보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당 대표지 않습니까? 세석을 가진 당의 당 대표십니다. 개인적인 지지도 높아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대접도 받고 이러는데 안철수 후보 좋은 플레이 하시면서 계속 좋은 활동하시면서 캠페인 하시면서 좋은 후보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뭐 섞어서 합당이니 뭐니 자꾸 조건을 다는 순간에 복잡해지고 이해 당사자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우리 당내에서 저처럼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한번 나중에 알려지면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는 후보들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괜히 한꺼번에 원샷 하자 그러면 그런 기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세석을 가진 당대표이고 뭐 좋은 후보시니까 그렇게 두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사실은 미스터트롯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올라가면 거기 좋은 후보가 나온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양쪽의 후보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여전히 좋은 후보로 남아 있다 그러면 그때서 마지막 결선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드라마틱한 후보 경선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뭐 왜 자꾸 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냥 기다리시면서 이쪽이랑 선거 그거 괜히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우리 쪽에서 공격하네 말해 이런 얘기 본인도 하게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좋은 후보로 이렇게 그냥 계속 캠페인 하시고 우리 당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서 그때 봐서 이게 뭐 우리가 막 확 좋아지면 여기가 지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결자 해지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내려가면 뭐 결선도 할 필요 없는 거고. 근데 본인이 여전히 좋은 후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후보가 된다 그러면 양쪽이 결선하게 되면 그것보다 드라마틱한 선거운동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딱 가름만 타서 서로 싸울 거 없이 룰 갖고 서로 뭐 협의를 왜 합니까? 그냥 각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좋은 후보가 저기 나올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한꺼번에 완샷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명 선출될 때까지 그럼 기다려줘야죠. 예. 세석까지는 당의 대표가 또 4번으로 출발한다 그러고 그럼 우리 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서로 섞을 필요 없어. 섞으면 감정 생기고 섞으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끼리 말다툼마다 더 멀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계시고 우리도 잘해보고 그래서 다 잘 되면 그때 같이 결선하면 그때가 최고로 좋은 그 선거다. 그러면 뭐 저쪽이 뭐 손쓸 틈도 없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많은 후보들을 많이 봐둬야지 좀 선택권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관위에다가 그리고 저희 우리 비대위에다가 제가 딱 주문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철수 후보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 어떠한 경우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해달라. 문재인 정권 심판하러 이렇게 한다 그래서 판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국민 서약을 해라. 그 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 대신 마지막에 결선할 때
당신한테 불리한 거 요만큼도 없이 똑같이 우리 당의 기득권 당원들 이거 버리고 100% 국민 결선 해줄게. 그 두 가지 조건 서로 교환하고 국민 앞에 서약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간단합니다. 서로 딱 가르마 타서 각자 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100% 국민 결선 해줄 테니까 투덜대기 없어. 그리고 당신도 무소속 나오기 없어. 국민 앞에 서약하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뭐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 당원들 불만 없으세요? 시민 100%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불리하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후보로서 제가 코멘트 할 때 저는 막 룰에 사실은 신경 진짜 쓰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쯤 된다 그러면 100% 국민 경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뭐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당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왜 당원을 합니까? 당원들이 당부 납부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당원입니다. 의무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당원으로서 정말 이 공직 후보를 내는데도 정말 그 내 당원의 자존심을 갖고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 근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단계 경선을 하자 우리 쪽에서 할 때 그 제가 그 3단계 뭐냐면 다들 제 말이 맞다 그래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럽니다. 첫 번째 단계는 100%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자. 100%. 당원. 그래서 그 당원들이 후보를 잘합니다. 누구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헌신하는 후보인지 누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당원들은 속내까지 거의 압니다. 우리 뭐 나경원 어떻고 오세훈 어떻고 김선동까지 어떻고 다 압니다. 그 당원들이 그거를 저기 뭐 선택할 권리를 1단계에서 주면 거기서 꿈틀거리는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근데 다만 이게 컷오프를 너무 세게 하면 지나친 권한을 주는 거니까 뭐 5-6명 느슨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우선 스크린할 기회를 주고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2명 정도로 압축을 하는데 지금 당원 당규가 50대 50입니다. 네. 일반 국민과 그다음에 저기 뭐 당원들. 그래서 이렇게 당원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달려라면 지금 전국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당원을. 그래서 당원을 그대로 지키면서 50대 50으로 해서 2명을 압축을 하고 마지막은 오히려 100% 국민 경선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 이렇게 하면 당원의 명예도 지켜주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도 지키고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고 그 요소를 다 갖춘 게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 경선 방안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무슨 뭐 왜 그런지 근거도 없고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뭐 지금 사실은 뭐 당원 20% 일반 국민 80% 그래도 이것도 다행입니다. 요 앞단에 막 저기 뭐야 김상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냥 처음에 여론조사를 그냥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당원 좀 끼워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뒤집혀서 그래도 당원들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조금만 반영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경선 룰이 지금 그 1, 2위 후보 저는 그분들이 1, 2위인데 그분들이 지금 저기 지지도라 그러는 데서 1, 2위인데 실제로 보면 이름값 1, 2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호감도를 조사하면 지금 1, 2위 후보들이 또 1, 2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호감에서 1, 2위라고 안오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분들이 비호감도도 1, 2, 3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호감도도.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호감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후보를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보와 비교조사, 경쟁력 비교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전이 실제 붙으면 네거티브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어떤 후보가 정말 깨끗한 후보냐 그리고 어느 후보가 확장성 있는 후보냐 이런 것들 같이 비교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 1차 경선을 하는데 지금 그 룰을 우리 지금 우리 뭐 사무총장이나 좀 사실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우리 당원들이 볼 때도 정말 중립에 정확히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지 좀 퀘스천이고요. 약간 그 정확하게 중립에 있으면서 그 유리한 후보들이 그냥 1, 2위 하게 만드는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당 후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추려졌던 네. 진 걸로 보이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 서로 네거티브가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부산이 네. 어제 발표된 거 보시겠어요? 네. 부산이 뭐 조금 역전.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네거티브들이 더 그 안 좋은 결과를 지금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저기 그 부산에서 그런 현상들이 좋은 후보를 잉태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는 한 사람으로 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을 그 후에 없을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지금 여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정치적인 그런 일방주의와 폭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할지 우리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덕적으로 흠 없는 후보, 잡아낼래야 흠결이 정말 없는 그런 후보들을 내세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이름값 조사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1, 2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호감도 조사와 비호감도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해주셨고 그다음에 단계를 지금 단계 말고 경선 룰을 1, 2, 3단계로 나눠서 먼저 당원 조사해서 또 당원들에 대한 그런 그 명분도 좀 잡아주고 그런 거를 하자 그러셨고 예,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서두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 지도부에서 우선 뭐 당 사무총장부터 공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서두릅니까? 공간이 왜 서두릅니까 이거? 서두르지 말아. 아니 적어도 이거 4명으로 압축한다 그러면 그 후보들이 지금 14명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디베이트를 한번 제대로 하고 할 판도 안 깔아주고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판입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님들 다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제도약을 위한 약속 해서 발표회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참여하셨던데 거기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제가 그날 사실은 다른 펜앤마이크라고 제가 약속을 방송 시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미리 좀 발언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발언 기회를 줄 듯 하다가 준다 그랬는데 아직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 러닝 타임을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뭐 내빈들은 3분씩 주고 정작 후보들에게 1분씩만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간 아무리 봐도 교통편 시간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서는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나갔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내빈석인데 뒤에 여기 제가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앞자리가 내빈석입니다. 내빈석. 그 뒷자리가 후보석입니다. 근데 두 분이 앞에 가서 뚝 앉아 있더라고요. 오세훈, 나경원 앞자리를 가서. 후보석에 왔네. 그러니까 늘 그건 당연히 내 자리야라고 생각하기 몸에 밴 겁니다. 아마 조효식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던 그 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선거를 초래한 당사자가 본인입니다. 사실은 본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과했다 이래서 뭐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사과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국 선거에서 4번의 정말 피눈물 나는 패배를 겪었습니다.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지원 연설하고 서울시 선거를 책임지고 대선을 치르고 막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거기서 서울시장을 던져서 오늘의 우리가 4번의 선거에서 이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우리 당이,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선거 여기에서 흘렸던 우리 당원들, 후보들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비용도 보존받지 못해서 15%가 안 되는 당이 형편무인 지경이 돼서 그 피눈물을 흘렸던 후보들이 있습니다. 낙마돼서 그 자기의 청춘의 시간을 어디서 청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초래한 장본인이
내 빈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본인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 지도부가 모든 당원들이 시장직만은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또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오전반 했으면 한 번 하고 두 번째 오전반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후보가 한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보고는 인턴 시장이라 그럽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 나오는 사람은 그럼 나오면 다 인턴입니까? 그건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망언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식상한 후보라는 걸 모르고 본인이 재선해가지고 오전반으로 졸업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식상한 후보죠. 본인이 그걸 장점으로 얘기하는 뒤집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식상한 후보요. 나는 해본 사람이요. 그러고 그 고백을 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 공격하는 용어로 인턴 시장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저 김선동이 아까 반값 신혼주택 이런 거 공약한 거 보셨죠?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하는 거 보셨죠? 서울형 최저임금제 하는 거 보셨죠? 민주당 반대 못하도록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어디가 인턴 시장입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그 물로 또 물레방아 돌리려고 아직도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죠. 비켜줘야죠. 그 무대는 항상 본인들 겁니까? 본인들의 이름값이 정말 이뻐서 늘 이름값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옷 입고 전버 입고서 현장 가서 시장 다니고 다 해보면 그럽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냐. 그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듣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세요? 아이고 국민의힘이죠. 화이팅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나온 새 인물 신빙입니다. 신빙. 그러면 그래 정말 화이팅 하세요. 아우 지겹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겹다. 네. 네. 하긴 서울 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주는 후보님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V 토론이나 이렇게 이제 압축되는 과정을 보면 거기서 그 새로운 사고를 하고 있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나라를 정치를 하면서 어떤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그걸 준비해온 그런 대안을 어떻게 누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분들 눈 계시잖아요. 저는 곧 지금 이게 뭐 이름값 조사 이거 어느 순간에 훅 배가 뒤집히듯이 이제 그게 뒤집히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의 그 시정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시장으로서의 잘못은 뭐냐면 이 서울 시민, 서울시 자체가 최고의 보물이고 자산이다라는 것을 저는 망각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 당신이 생각하는 아젠다 중심으로 서울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서울이 기회의 땅에서 완전히 기회도 희망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앞서나가는 그런 큰 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시민들 세계와 경쟁해도 손색 남을 것 없는 우리 청년들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서울입니다. 근데 이 수도 서울이 희망이 없는 도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시장이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고의 서울의 플랫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인 그런 서울시 제가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의 알고 있었던 이름은 잊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바른 몸가짐으로 그리고 대안까지 갖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보면 그 사람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은 있고 서울 시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고 좋은 시장, 머슴 일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동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는 밑바닥부터 바닥 단계 다 밟아오시면서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있으셨던 분이시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큰 그 기둥이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김선동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